안녕하십니까. 류마티스 내과 이정입니다. 오늘 보실 내용은 일단 제목에서 보듯이 제 전문 분야도 아닙니다. 근데 항생제를 쓰음에 있어서 포스트오피 인펙션, 포스트오피의 어떤 컴플리케이션을 보다 보니 찾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수술 전 준비, 결국 예방적 목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이런 것들 찾아보게 되고, 찾아보게 된 것들 조금 정리를 하다가 그냥 같이 공유를 하고자 오늘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수술 절개 부위 그리고 그 인접 부위에 감염이 생기는 것을 서지컬 사이트 인펙션, 앞으로 발표 내에서는 SSI라고 제가 부를 건데요. 수술 환자에서 많으면 약 3%, 그러니까 한 100명 지나가면 3명 정도. 특히나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1차, 그냥 찢어진 환자 꼬맨 정도의 수술이 아니라 좀 크게 보면은 카디오 소라식 서저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관절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제 관절 인공물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나중에 임팩트 생기면 엄청나게 큰 이제 후유증이 생기게 되죠.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100명 중에 3명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큰 수술에 있어서 결국 이제 SSI가 인펙션이 생기면은 입원 기간이 좀 길어지죠. 그러면 결국 환자가 부담하는 어떤 코스트 버든도 커지게 되고, 입원 기간 길어지는 건 결국에는 항생제 쓰는 기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 씻기 얘기는 이 중간에 안 나와서 미리 쓰는데, 손 씻기는 기본이죠. 중요한데. 자,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서지컬 사이트 인펙션 프리벤션 하는 가이드라인이 뭐가 있나 쭉 찾아보면은 좀 크죠. CDC의 가이드라인이 이제 2017년께 있고, 심지어는 WHO에서도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2016년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니세, 이거는 영국 거죠. 영국에도 2019년 가이드라인 있고, 아시아에서도 2019년 발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고 싶었으나 안 찾아봤습니다. 제가 본 거는 이제 그 2016년 WHO 글로벌 가이드라인 발표한 이후에 그 이후에 나온 어떤 RCT들, 그러니까 큰 대규모 스터디를 모아서 리뷰를 2023년 5월에 자마에 발표한 게 있었으면, 그러면 데이터들이 나름 최근 거고 2016년에 WHO 글로벌 가이드 발표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근거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서머리가 돼 있어서 그걸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인을 좀 일단 볼 건데요. 감염 중에, 그러니까 그 서지컬 사이트 인펙션 생기는 감염에서 대부분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상재균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피부를 절개를 할 때 피부에 원래 있던 균들이 엄청 많고 그 균들이 들어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흔한 균이 우리가 자주 보는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 MSSA, MRSA라 부르는 균들이고, 그 외에 또 다른 스타필로코쿠스로 CONS라고 이제 코아귤레이트 네거티브 스타필로코쿠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변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이콜라이들도 감염이 되어서, 이게 이제 양이 그냥 간단히 생각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두 개가 들어가는 거는 몸의 자체적인 이민 반응에서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과량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환자의 어떤 인자에 의해서 병약한 사람들에게 들어갔을 때 이게 병인이 되는 경우가 문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보실 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준비할 것들인데, 이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고치지 못할 혹은 고칠 수 있는 인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밑줄은 고치지 못하는 것들인데, 환자가 요러요러 하면은 좀 더 잘 걸리는 것 같더라라는 얘기고, 고령일 경우, 그리고 환자가 어떤 RT, 레디에이션 세라피를 받아서 어떤 피부에 약해져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 자리를 이제 찍게 되면은 거기에 좀 더 감염이 잘 되는 것 같더라. 같은 얘기로 어떤 시스테믹한 피부 감염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찢어서 벌려놓다가 닫으면은 잘 안 나와서 감염이 더 잘 되는 것 같더라. 일반적인 어떤 상식 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죠. 당뇨,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환자의 혈당이 높으면은 인플라메이션이 좀 길어지고, 그러면은 온도 힐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걸 방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디포사이트가 분비하는 물질 때문에 비만인 경우도 좀 더 잘 힐링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인펙션이 더 잘 생기게 되는 경우고요. 재환자들 면역제를 쓰는 경우, 혹은 이제 올간 레시피언트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장 이식 받은 사람들 이제 평생 어떤 면역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먹는 약들이 있는데, 그런 거 드시면은 피부가 나중에 봉합하는 단계가 길어지면서 또 인펙션이 잘 됩니다. 환자의 기본적인 상태가 나쁘면은 더 안 되고요. 또 하나, 흡연을 하고 있는 분들은 안 하는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상처가 잘 안 났고 감염 위험이 높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이제 서머리들을 하나하나 보시게 될 건데, 이건 뭐 제가 인턴 때 2011년, 저는 열심히 면도기를 들고 다니면서 앞에 수술 환자들의 이렇게 인기날을 긁고 다녔죠. 근데 이제 2011년 이후부터는 못 쓰게 이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다시피 수술 그 찍는 절개 인시전 사이트에 헤어가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제거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여기 보면은 물론 이 바리캉 이제 그 이발기라고 하는 이거 사용과 일회용 면도기 사용의 차이를 본 건데, 그러니까 그냥 바리캉을 쓰는 것보다 면도기를 쓰면은 좀 더 잘생기고요. 이 제모 크림입니다. 제모 크림을 사용하는 것보다 일회용 면도기를 쓰면은 더 잘생기고, 심지어는 헤어 리무버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이 일회용 면도기를 쓴 사람이랑 차이가 많이 2배죠,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거의 데이터 상으로도 헤어는 방해가 되지 않는, 만약 방해가 된다고 하면은 바리캉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일회용 면도기로 날로 긁게 되면 피부에 상처가 나게 되고, 피부 상처가 결국에는 감염 소스가 되어서 그 주변부 피부에 감염이 되면은 결국 인시전al 사이트까지 방해를 하게 되니까는 그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무버가, 그러니까 그 헤어 제거가 필요한 경우는 잘라서, 그러니까 커트를 해서 일단 그 피부 상처가 안 나게 만들어 주는 게 인펙션 방지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책에서만 보던 얘기인데요. 이게 보면은 인트라 나잘 안티스타필로코칼 에이전트를 쓰자 이렇게인데, 이게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는 몸에 상주하는 상재균입니다. 이게 일반인을 찾으면 한 절반 정도는 몸에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요 나잘 캐리질 어디냐면은 코 앞부분에, 요 앞부분에 이 균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쪽도 요 점막 부분에 붙어서 이게 콜로니제이션, 이렇게 그냥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가 그냥 우리 몸에 침투를 안 하고 그냥 잘 거기서 자기끼리 잘 살고 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데,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팩터에 의해서 이런 균들이 가끔 몸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존재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지낼 때 문제가 안 되는데, 큰 수술을 받을 때는 들어오는 것도 문제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저기 나잘 치킨, 코를 이렇게 잘 사람도 엄청 잘 만집니다. 저도 뭐 하루에 사봤는데 엄청 잘 만지는데 이게 손으로 묻었다가 다른 데 이동하게 되는 이런 트랜스미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보려고 이제 노력을 한 거죠. 실제 이렇게 합니다. 실제 무피로신 연고를 코에다가 발라서 수술 전에 일단 현재 권고하는 건 약 5일 정도 전부터 매일매일 코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만져가지고 코 속에 도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조금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서 이렇게 거의 뭐 안 생기죠. 물론 안 해도 안 생기긴 하는데 하면 좀 더 덜 생기는 것 같다라는 게 RCT로 밝혀져 있고,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돼 있고, 실제 뭐 저도 옛날에 그 밸브 리플레이스먼트, 심장 밸브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슴 여는 사람들 할 때 아예 족보상에도 무피로신 연고 인트라나잘 스프레이를 뿌리든가 뭐 도포하든가 하면은 좀 더 감염이 적더라라고 돼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도 배운 기억도 나긴 하는데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게 하이리스크 프로시저, 뭐 카디오 소라식 오퍼레이터나 아니면은 이 TKR이나 토탈 힙 리플레이스먼트 할 때는 외국에서는 감염이 생기면 엄청 큰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하시는 병원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마지막 문장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가지고 몇 번 하면 좋겠다, 뭐 얼마 쓰면 좋겠다, 뭐 얼마나 좋더라는 추가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도 하고 있는 수술 절개 1시간 전 이내에, 그러니까 1시간부터 0분 내 사이에 예방적 항생제 쓰는 건데요. 이거는 보면 아시겠지만 RCT가 없습니다. 그냥 지켜만 본 건데도 불구하고 스트롱 에비던스로 올라와 있고, 2016년 가이드라인은 2시간 이내로 되어 있다가 그 사이의 연구들은 30분 이내랑 30분에서 60분 사이 이내에 비교했어야 돼. 이건 큰 차이가 없는 것도 있어서 결국에는 1시간 이내에 하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이제 되어 있고, 우리도 요거는 타임라인 맞춰가지고 지금 바뀌어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했어요. 수술 전이랑 수술 후랑은 또 그냥 관찰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한 170케이스가 있으니까는 비교해 본 건데, 당연히 수술 후에는 별 의미가 없다, 수술 전에 더 낫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자, 이제 수술이 길어지는 경우, 뭐
카디오 소라식 같은 경우는 막 12시간도 하니까는 그럼 4시간 이상, 그러니까 캐포돈 같은 경우가 이제 8시간 이제 우리가 주기를 하고 있고 4시간 넘으면 좀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세파졸린을 쓴다고 치면 4시간 넘으면 어떻겠냐, 그 중간에 한 번 더 도징가 좋지 않겠냐는 데이터 이렇게 의문이 있어서 했는데 어떤 서머리 상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한 줄로 디스커션 돼 있는 게 중간에 수술 중간에 한 번 더 주는 거는 뭐 나쁘진 않겠다, 괜찮다 정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술이 기전이 치면은 처음에 한 년전에 한 번 주고 중간 4시간 넘으면 한 번 더 주고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없겠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수술 후 하루까지 쓰고 있으니까는 요거는 뭐 중간에 주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WHO 가이드라인에서 이 서지컬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 썼더니 너무 좋더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광고 비슷하게 했던데 뭔 얘기냐면 저희도 하고 있는 겁니다. 타임아웃 라인을 해가지고 뭐 수술 전에 들어갈 때 이름 확인하고 수술장에 있는 사람 다 이름 체크하고 뭐 수술 준비 잘 됐습니까? 네, 아니요 체크하고 그다음에 약 줬나 안 줬나 얘야 체크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쭉 다 하게 되면은 어쨌든 반이 준다 했더니 좀 더 좋더라. 그래서 뭐 WHO는 강력히 권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좀 더 살펴보니 이것도 마찬가지. 꼭 이 서지컬 인펙션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수술 준비를 했다가 엄청나게 빡빡하게 이제 체크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변수에서 서지컬 인펙션 좀 주는 것 같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WHO 공고에서는 아직까지 열심히 스트롱하기 위해서 이거 저건 꼭 하십시오라고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거는 뭐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인데 어쨌든 제가 예전에 인턴 때 들어갈 때는 열심히 알코올과 포비돈으로 닦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노랗게 쫙 하고 하얗게 쫙 해가지고 이제 붙잡고 이렇게 씌우고 막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최근 연구에서는 클로르헥시딘, 헥시메딘액, 우리가 요즘은 치과에서 이제 입 안에 그 살균 목적으로 쓰는 건데 원래 이게 살균 용액으로 엄청 오래 썼던 약들이더라고요. 근데 일단 알코올 단독은 뭔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더블 에이전트를 쓰자라는 얘기가 오랫동안 왔었고 그 얘기 중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포비돈을 썼었는데 포비돈하고 클로르헥시메딘을 좀 비교해 보면은 조금은 더 나은 것 같다. 그리고 약간 의미도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데이터를 모은 4개 RCT 전부 다 이제 C색에서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쓴 겁니다. 산부인과에서 그 짧게 쓸 때 얘기긴 한데 어쨌든 클로르헥시메딘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포비돈을 써도 근데 포비돈만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절대 아니라서 뭐 권고하지 않는다는 아니고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좀 더 쓰면 낫지 않겠냐 정도까지는 이제 권고 사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체온 유지인데 환자 예전에 뭐 수술방에 들어가 봐도 환자 뭐 이렇게 에어는 엄청 차가운데 환자 이렇게 덮어놓은 담요 밑으로 열심히 히터 켜가지고 이제 환자 몸 온도 유지하고 했는데 노모소미아를 유지해 주는 게 결국 이론적으로는 환자의 면역 시스템 활동을 조금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환자가 이제 온도가 체온이 떨어질수록 면역 이뮤 시스템이 떨어지는 거니까는 그래서 히터 사용하는 게 있고 웜셀라인 뭐 이게 이리게이션용이든 아니면 환자에게 주는 IV용이든 다 이렇게 웜셀라인을 쓰라고 되어 있고요. 최근에 본 게 그 낭만 닥터 김사부를 열심히 보신 분 알겠지만은 그 상황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웜셀라인입니다. 웜셀라인 막 배만 열면은 웜셀라인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얘기 같아요. 환자의 체온 안 떨어지게 웜셀라인 좀 쓰는 거고 결국 목표는 35.5도, 36도 두 개 비교한 게 있던데 큰 의미 차이는 없어서 결국 36도 이상 권고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 제 파트 얘기인데 혈당 조절, 그러니까 수술 전후 상황에서 150, 혈당이 150 이상인 사람과 이하를 비교했을 때 조금 낫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연구에 15개 RCT를 통해서 이제 조금 낮춰놓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사람들도 궁금해하는 건 그러면 평소에 혈당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당화혈 수술을 갖고 좀 해보자라고 뭔가 의견을 냈었는데, 그건 데이터가 없어서 올리지 못했지만, 여튼 환자가 평소에 혈당 조절이 잘 되면 수술 중에도 감염이 덜 생기게 되고, 수술 중에도 수술 전후의 어떤 상황에서 혈당을 덜 올리게 되면 수술 후에 후유증이 덜 남는 것 같다라는 거는 정도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건 뭐 저도 와서 좀 보는 것들인데, 이거 이제 백큐um 거는 거죠. 백큐um을 걸게 되면은
확실히 수술 후, 수술 절개 부분에 인시전 사이트의 임팩션도 좀 줄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의미 있게 줄게 되어 있고, 일단은 상처 주변 부위에 이제 어떤 퍼스가 고이거나 뭐 이제 어떤 플루이드 컬시 생기는 걸 좀 방지해서 힐링이 좀 더 빨리 되는 걸로 되어 있고, 1차적으로 생각하면은 원래 상처 부위에 옥시게네이션이 잘 돼야 돼서 열어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반대로 이게 네거티브를 걸면은 네오바스큘라이제이션이 훨씬 잘 생겨서 혈관이 더 빨리 생기게 되고, 혈관이 더 빨리 생기게 되면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산소가 서포트 되는 관계로 힐링이 더 빨라지는, 그래서 덮어놓고 음압을 걸어주는 방법이 되고, 찾아봤는데 거의 대부분 다 프로토콜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압력도 정해져 있고요. 정해져 있고, 뭐 인디케이션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낫다라는 거는 뭐 이미 오래된 상태고, 뭐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여기 이제 그 아까 그 백큐ම්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백큐ම් 이게 원래 나온 게 언제냐면은 원래 이제 1980년대 그 미군 부대에서 처음 나왔어요. 미군 부대에서 군 부대에서 뭐냐면은 총상 환자 있지 않습니까? 더티 운드가 먼저 많았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전부 뭐냐면 그런 거 있으면 하루 종일 이제 이게 양복 밑에 갖다 놓고 이제 노말살라 갖다 붓고 있지 않습니까? 환자 오픈 프랙처 돼 있는데 그걸 손으로 그냥 빨래 하듯이 문질러서 그랬어요. 소독 한번 하려면 얼마 정도 걸리냐면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소독 한 사람 하는데 30분 걸리면은 그 사람은 이제 그 깨물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막 하고 그러니까 뭐 드레싱 카트 한 통을 다 썼어요. 그 사람하고 소독하려면 그걸 갖다 하루에 몇 사람씩 하고 했는데, 근데 이러다가 이제 그때 이제 더티 운드를 하다가 처음에 이제 백큐비라는 개념이 80년대에 나왔는데, 그걸 한번 제가 아마 대전에 제가 처음 가져왔을 거예요, 아마. 그 2010년도 전에 제가 들여놨으니까. 할 때 요게 이제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큐이 이제 컨티뉴어스 타입하고 인터미터트 타입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큐을 내가 지금 100mm HG가 했던 125입니다. 120 정도 되는데, 그 지속적으로 빨아당겨서 이거는 결국은 개념은 그거거든요. 아까 생 플루이드 컬렉션 되는 것을 빨아주고, 그 다음에 제일 키포인트가 네오바스큘라리제이션이 키포인트니까 새로 혈관이 이제 생기게 하는 걸 주 포인트라는데, 컨티뉴어스하게 하니까 문제가 생각에 새로운 조직의 생성률이 5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미터드 타입이죠. 그래서 음압을 끌었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반복하니까 100에서 120%까지 우리가 그 조직 생성이 잘 되고, 제가 보기에 이 방법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환자도 너무 편하고, 환자도 이틀에 한 번, 2, 3일에 한 번씩만 더 재주면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제가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도 많이 예전에는 내가 기억나는 게, 우리 때는 그 레전드 때 뭐냐면은 우리가 DM4 앰프테이션을 갖다가 보통 제가 기억에 한 달에 한 15개, 20개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레전드 때 거의 뭐냐면은 DM4도 안 좋아하면은 뭐 무조건 자르는 거 보니까 그 2, 3년차 때부터 자르는 것만 한 다리만 몇백 개 잘라갔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다 요거 하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DM4한테 앰프테이션 기억이 없어요. 너무 그 방법이 좋아요. 요거는 뭐 우리 병원에서 지금도 엄청 열심히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보니까 결과도 요거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여쭤보고,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나서 우리가 수술방에서 드레싱 아까 저희들은 지금 요거 중에 2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저 2개 지금 하고 있죠. 뭐 어떤 좀 앞에 알코라고 해요. 우리는 요거 헥시딘 알코올도 쓰고 포비돈 알코올 요 2개 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특히 포비돈 이제 포비돈 알코올. 그다음에 헥시딘은 조그맣게 걸려있고, 헥시딘은 그거한테 쓰는 거 아닌가요? 그거 뭐 특별하게 알러지가 있거나 포비돈 알러지 있거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또 쓰고 있는 거 맞죠? 헥시딘은 아마 따로 포장돼서 소리랑 포장된. 그러니까 포비돈 알러지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그렇죠. 아마 저게 헥시딘이 아마 비용이 조금 더 비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비싸고, 우리가 포비돈 알러지 있는 사람하고, 저번에 보니까 옛날에 기본적인 수술은 우리는 간단한 것은 포비돈만 하고, 토탈이나 이런 것은 요즘은 알코올을 루틴으로 다 쓰는 것 같은데. 알코올 루틴. 요즘은 루틴으로 다 쓰는 것 같다고 보니까요.
지금은 이거 다 하는 것 같고, 이거 하면 괜찮은 것 같고. 또 내가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잠깐 앞에 하나. 요 체크리스트는 우리 지금 하고 있다고 네, 했죠? 모든 병원이 다 있는 아, 요것도 가이드라인 이것도 우리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요거는 옛날에 한동안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저 옛날에 한동안 어디서 우리 했었어요. 저거 네. 이게 뭐냐면은 그거 돌면 많이 했었어요. 갑자기 이제 수술방에서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저 레전드 때 그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한성계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뭐 바르라고 해가지고 예. 앞들 가서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균을 옮기는 게 레전드 네, 생각 맞아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레전드를 막 하도 안 씻고 하니까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럴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이 무조건 바르라고 해가지고 그때 기억할 때는 이제 온그 병동에 MRI에서 막그딱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생제를 더 써야 되는데 이제 항생제 못 쓰면 이제 균 감염된 MRI에서 한 사람들이 가지고 분양을 전부 다 하는 거 보니까 요 사람 그 몇 개 찍어가지고 요 분양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제 MRI에서 쭉 다 만들어가지고 감고 쓰시면 이 사람 의료 만드는 요 사람 쓰게 하려고 전부 분양하고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는 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왜 네, 안 하지? 별로 크게 네, 효과가 좀 얘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아 별로 크게 우리도 뭐 적응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가 보네. 네, 사진에서도 보여드리려고. 또 다른 거 앞에 한번 정리할게. 요거는 말고 정리할게 이런 거 같은데. 지금 요거는 우리 면도 좀 안 하죠? 수도한 면도 하나? 저희가 많이 좀 길어서 수저가 걸리적거리는 정도는 좀 제모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뭐 인펙션은 뭐 관계는 크게 없다 해서 루틴으로 제거하지는 않고. 그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요즘 제거를 안 하지. 네, 저희도 스마트라 써서 저거 안 하고요. 요즘은 그래야죠. 예전에는 처음 보고 우리가 진짜 일회용 면도기가 예전에 이거 있었거든요. 이런 면도기 하다가 이제 이거 잘하는 사람들은 그 수술방 메스 가지고 하고 잘하는 사람은 수술방 메스 가지고 안에도 딱 나오고 못하는 사람은 꼭 배워먹고 이렇게 많은데 신경외과 할 때가 네, 신경외과 때 많아요. 아침에. 바로 딱 쪼개가. 저희들도 다리 이제 털 많은 맞아요. 사람들은 하죠. 다좀 했어요. 근데 굉장히 상처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요거는 저희들도 안 하고 저희들 전체적으로는 다 좀 그거 하려는 내용이 있나요? 고칠 건 없는 거 저희들은 그냥. 그래도 가이드라인 잘 지키고 네. 있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게 확인만. 여기 1번이고요. 1번이 오고 2번이 다시 한번. 이번이 요거는 뭐큰 의미가 없다고 없으면 하시니까 요거는 어떤 적용할 건 없는 거 그다음에 같고. 예방전행제 하고 있는 거고 예. 체크리스트 쓰고 있는 체크리스트 거. 지금 하고 있다고 했죠. 네, 병정자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비돈 알코올 쓰고 있는 거 있고. 알코올 요거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원셀란 이것도 우리 하고 있는 거 같아요. 하고 있고. 그다음 뭐 혈당 조절은 제가 맡은 거. 잘안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요거 백큐문.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괜찮은 데도 잘 하고 있고. 다행이죠.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